네, 99회 전환세무 2급 부가세 신고와 원천징수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부가세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이번 연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사서 및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퍼스트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 회사는 당연히 건물주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두 업체는 당연히 세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선상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계약기간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이유가 뭘까요?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 중에서 10월 말 날에 계약기간이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연장해가지고 갱신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갱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력을 두 개 하는 거 알고 있죠. 계약기간을. 자, 그 내용은 나중에 전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데이터는 무시하고 적용이자율은 1.2%로 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정선상에는 이번 연도 11월 1일 날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답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죠. 그리고 월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제한서를 발급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별표 치시고요. 우리가 이제 간주임대로 반영하는 것만 이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놓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놓치지 말고 잠시 후에 반영할 때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주임들에 대한 부가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자, 그러면 전산으로 가시고요. 자, 부가세 클릭,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클릭, 그리고 자, 날짜는 2기 언제이죠? 네, 확정이죠?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거래처들을 모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세입자 혼맥 잔치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2 누르시고 혼맥 잔치. 동은 안 나와 있죠. 층수가 몇 층입니까? 네, 지상 1층이죠. 그리고 자, 문제를 좀 봐주세요. 호수는 101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0, 용도는 점포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임대기간을 적으셔야 되는데 2020년도 0701부터 2022년도 6월 말까지죠.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보증금 얼마입니까? 네, 4천만 원에 월세는 250만 원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입력 다 되었고, 관리비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혼맥 잔치한테 월세를 750만 원치를 받았고, 보증금에 인한 간주임대료는 이제 12만 986원 되는 겁니다. 자, 이 금액들이 월세는 여기에 쌓이고 간주임대료는 여기에 쌓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율을 봐야 되는데 이자율은 여기에 1.2% 제대로 나와 있죠. 문제에서 1.2% 되어 있죠. 그러면은 1.2%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자율이 다르다면 F6번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자율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쵸? 다르지 않으니까 그대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처 가겠습니다. 정선상회가 되겠죠. 자, 동 마찬가지로 없고 지상 몇 층, 2층 누르시고요. 201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적은 330, 용도는 사무실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기간은 2019년도 11월 01일부터 2021년도 10월 30일까지 이제 임대기간이 될 거고요.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는 얼마?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 관리비는 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죠. 근데 10월 한 달 만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갱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갱신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자, 요 날짜부터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럼 갱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입력하는 거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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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은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그 밑에 엔터를 한 번 더 치시면은 갱신일과 갱신 시작되는 날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날짜는 입력되어 있으니까 뒤에 이제 연장한 그 과세기간이 아니죠. 계약 기간이 끝난 날까지 적으시면 되겠죠. 그게 2023년도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월세가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갱신을 하는 바람에 이제 월세가 200만 원씩 뒤에 두 번 나간 거죠. 자, 관리비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간주임대로는 현재 얼마입니까? 그러면 4만 109원 나왔고요. 월세는 400이죠. 자, 이 금액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월세는 월세대로 쌓이고 간주임대로는 간주임대로 쌓여가지고 최종 금액은 월세가 1330이 이 둘의 합한 금액이고요. 합한 월세이고요. 간주임대로는 자, 이 둘을 합친 게 그렇죠. 18만 1,478원이 되는 겁니다. 입력 다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금액을 꼭 체크하시고요. 이제 ESC 빠져나올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EL을 눌러서 저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ESC를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얘는 어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시면 되겠죠. 클릭. 그리고 이규확정인 10월부터 12월까지를 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엔터. 자, 어때요? 비어있죠? 자, 비어있어도 무시하시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세운계한서 발급한 월세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왜? 월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운계한서를 발급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입력하면 된다? 네, 월세가 아까 1330만 원이었죠? 지금 체크하라고 했죠? 그래서 133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은 133만 원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간주임대로도 이제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겠죠. 근데 간주임대로는 세원계산서를 교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세액의 과세의 어디 기타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181478이 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18147이 이렇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구했던 그쵸? 간주임대로가 181478 체크되어 있죠? 예, 그 금액을 입력한 거예요. 그럼 10%가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ESC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이상으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1번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번 연도 1기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세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부가세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 및 과세표준 명세 입력은 생략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부가세세 신고서를 띄우시면 되겠죠. 클릭. 그리고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1기 확정이니까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매출 자료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 보시면 제품 매출은 5천만 원에 500만 원 돼 있는데 전자서양계산서 발급돼 있죠. 그러면은 1번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5천에 500. 두 번째,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 매출이 있는데요. 1700에 170은 세원계산서가 미발급되었으니까 당연히 뭐다? 매출의 과세에 신용카드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네, 1700에 170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화의 직수출 되어 있는데요. 3천만 되어 있죠. 직수출은 매출의 영세인데 세원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6번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죠. 얼마?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내용이 중요한데 대손 확정된 매출 채권이죠. 별표. 자, 100만 원과 10만 원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뭐죠? 대손되었으니까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어디에 반영하느냐?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 때 많이 공부했죠? 네, 대손세 가감 8번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10만 원만큼을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만 원은 입력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요? 자, 우리 과세 표준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과세 표준에서 빼지 않는 거, 즉 공제하지 않는 거 세 가지 누구 있었습니까? 장대하, 장이 뭐였죠? 판매 장려금, 대손금, 하자 보증금. 기억나시죠? 자, 이 세 가지는 과세 표준에서 빼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만 원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입력도 안 됩니다. 어차피 여기 클릭해봤자 클릭이 안 돼요. 그렇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자료 입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입자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자료는 원재료 매입한 게 있죠. 자, 원재료 매입한 거 공급가 4,000, 부가가치세 400, 세원계산서 받아왔으니까 매입에 세원계산 수칙하시면 되겠죠. 근데 원재료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4천만 원에 40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원재료 매입했는데 여기에 매입액이 104만 원 돼 있죠. 근데 뒤에 보니까 매입세액이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 돼 있죠?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여러분, 전자 계산서 수취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죠? 얘는 면세 품목이다 그 얘기예요. 아, 그럼 우리 회사가 면세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갑다. 그쵸?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우리는 과세업자니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율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기타 여기에 있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료를 보시면 자, 여기 세 번째 거 나와 있는데 이 문제 하나요. 의제매입세 공제율 104분의 4를 적용받는 법인기업으로서 공제액은 공제 한도 내의 금액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법인 중소기업이니까 특히 이제 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를 적용해가지고 의제매입세액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일괄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한도를 구해야 되는데 한도 내의 금액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굳이 한도를 여러분들이 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04분의 4를 곱해가지고 의제매입세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분의 4에서 곱하기 4 나누기 104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네, 4만 원이 나오고요. 얘가 한도 내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매입세액이죠. 의제매입세액이니까 어디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으로 가셔가지고 오른쪽에 43번을 보시면 의제매입세액 나와 있죠. 여기에서 104만 원에 4만 원만큼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예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뜸했는데 다시 최근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쌤이 기본 강의 때 계속 여기다가 반영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모품 매입분이 있죠. 50만 원에 5만 원인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했고요. 매입세 공제요건을 충족했답니다. 그러면은 카드로 공제가 되겠죠. 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카드 매입세 공제는 매입세액의 그 밖에 41번이죠. 유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50만 원에 5만 원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재무팀 업무용 승용차인데 5인승이고 1500cc면은 8인승 이하 1000cc 초과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 경우에는 당연히 뭡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 소취했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매입세액에 세금계산 소취분에 가셔야 되겠죠. 근데 얘는 유형자산, 즉 고정자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700에 17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공제가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중복으로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50번에다가 추가로 얼마를요? 1700에 170을 한 번 더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품 매입이 있는데, 자, 이 내용 잘 보세요. 자, 이 내용은 300만 원에 30만 원인데, 그쵸? 예정 신고 누락분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1월 달에서 3월 달 누락분의 확정 때 발견되어서 신고되는 거니까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예정 신고 누락분 때 공제 안 받은 거 확정 신고 때 추가로 신고하면요 공제가 됩니다. 그쵸? 자, 이거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데, 공급 시기에 종이 세원기한 수치했죠.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치했죠. 그럼 정상 수치했으니까 뭐 별다른 내용은 뭐 크게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상으로 수치했으니까 뭐 지연 수치 가산세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일단 매입세액의 예정누락분에, 자, 여기 38번이죠. 여기다 어떻게 한다? 자, 300에 30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자, 얘는 누락했으니까 당연히 가산세를 우리가 구하셔야 되겠죠. 자, 결론. 가산세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지금 이게 끝이죠. 그러면은 누락한 매출세액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누락한 매출세액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락분은 항상 어떻게 구하죠?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누락한 매입세액을 빼야 되겠죠. 근데 누락한 매출세액은 없고 누락한 매입세액이 30이 있죠. 그럼 이 30만 원만큼을 여기서 빼야 돼요. 근데 이게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30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납세액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미환급세액이죠. 그래서 미납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가산세는 있다 없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시 가산세와 납부 지원 가산세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입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사항들을 볼 건데, 자, 기타란에 보니까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였답니다. 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죠? 확정 신고 때는 당연히 전자 신고하게 되면은요, 많은 만큼을 공제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에? 네, 여기 아무 때나 클릭하시고 전자신고세 공제 54번에다가 얼마? 만 원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과 전송은 정상으로 이루어졌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사용을 했고요. 세부담 최소화는 뭐 늘 그쵸? 가정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세 신고서 입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ESC 빠져나오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시면서 저장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다 했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원천징수 내용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관련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5번 원천징수에 관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김기한 씨의 급여 내용 및 관련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수당 공제 등록을 하고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그럼 첫 번째로 급여 입력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급여 내역에서 일단 과세와 비과세를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근로소득 비과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비과세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그걸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빈출 내용 5가지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유치하지만 자,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야식은 자연육.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야식, 자연육 이렇게 외우세요. 자, 우리 그러면 기본 강의에서 야간 근로수당하고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은 이미 공부를 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연구 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조금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야식 자연육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연구부조비는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회사에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연구하는 말 그대로 연구원들, 그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이제 연구비로서 매월 20만 원씩 비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야식은 자연육.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급여 항목에 대해서 비과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먼저 식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연구 보조비, 방금 얘기했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비과세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추가 요청 사항이 있는데 먼저 1번에 급여 지급일은 12월 말일이다. 자, 이건 나중에 급여 입력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급여 항목 내역이 있는데 식대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식사와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식대가 네, 비과세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있는데요. 직원 단독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가운전 보조금도 네, 비과세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사 연구 기관 등에서 연구 보조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 요건 충족하고요. 그리고 연구 보조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답니다. 그럼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비과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셨던 이 세 가지는 모두 비과세가 확정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공제항목 내역은 불러온 데이터를 무시하고 직접 작성한다. 무슨 얘기죠?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공제항목 나와 있죠. 이 금액으로 그냥 적으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자, 수당 공제 등록이 있는데 수당 등록은 모두 월정액 여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공제 등록은 그대로 투합니다. 그러니까 공제 등록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금액만 나중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전월미환급세액 20만 원이 이월되었다. 이건 나중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에 클릭하시고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당공제부터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기본급부터 해서 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연구보조비, 직책수당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급은 나와 있고요. 식대 비과세는 여기 있으니까 화살표 올려서 밑으로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니까 그대로 식대 밑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의 연구보조비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다가 비과세 누르고 연구기관의 연구보조비, 그쵸? 이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연구기관 등 괄호 닫고 연구보조비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서 F2 누르고 여기에다가 다시 연구보조비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이때 어떤 거 클릭하시면 된다. 네, 여기에 연구기관 등의 연구보조비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정액에 대한 얘기는 정기냐 부정기냐 그런 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무시하시고 엔터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여부인데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여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직책수당 있는데요. 자, 직책수당은 참 이거 올려야 되겠죠. 자, 누구 밑으로? 네, 자가운전 보조금 밑으로 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책수당을 이제 연구기관 등 연구보조비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4번에 괄호 1번에 수당 등록은 모두 월정액 여로 체크하시고 그쵸?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프로 체크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프로 놓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머지 상력 월차는 사용 안 하니까 풀어 놓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풀어 놓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책 수당까지만 여러분들이 네, 열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은 다 했고 이제 급여 입력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몇 월 달? 12월 달 급여죠. 자, 월 급여는 언제 준다? 자, 추가자를 보시면은요. 예, 12월 30일 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30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김계한 씨의 급여에 대해서만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계한 씨에 대해서만 기본급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기본급이 350, 그 다음에 식대는 10만원, 자가운전 30만원, 연구보조비 20만원, 직책수당 6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장목 입력할 건데 공장목은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는 얘기죠. 그래서 18만 4,500원 어디에? 네, 국민연금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얼마입니까? 네, 14만 630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16,200원. 고용보험은 33,600원 그대로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도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다 했죠? 그럼 ESC 빠져나오시면은 이상으로 첫 번째 미션, 급여 입력이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이거 작성할 때는 5번에 있는 전월미환급소액 20만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죠? 네,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부터 띄우셔야 되겠죠? 자, 귀속월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귀속월은 언제입니까? 12월 달이 되겠죠. 그래서 12월부터 12월까지 놓으시면 되고, 자, 급여도 12월 달 거를 12월 달에 드리기 때문에 네, 12월부터 12월까지 지급기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바로 나오시면 안 되고요. 어디에? 전월미환급소액 이거 입력하셔야 되겠죠? 방금 얼마였습니까? 20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20만원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했을 때 원천징수 이행상환신고서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ESC 나오시면서 반드시 저장 2에 누르고 나오시면 현시간부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연말영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박대박 사원의 연말영산 관련 자료입니다. 아래의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연말영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월세 주택 임차 탭과 연말영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주택 임차 탭과 연말영산 탭을 나중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인적 공제부터 먼저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없으면은 그대로 연말영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 문제는 인적 공제까지 나온 문제이죠. 자, 그러면 연말영산 추가자료 입력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4번은 F2 누르고 박대박 사원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양가족 탭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전체 가족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연령제한과 소득금액제한을 보셔야 되겠죠. 그쵸? 자, 연령제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는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연령제한에서는 이제 배제하도록 하고요. 자, 아버님, 어머님 볼 건데
어떻습니까? 60 넘으셨죠? 그럼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연령자는 통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처남과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은 20세 이하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처남은 27세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연령제한에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제한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20 이하 60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쵸? 만약에 장애인이었다면은 연령제한은 통과가 되겠죠. 근데 비고난 보니까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처남은 연령제한에서 걸렸기 때문에 인적 공제는 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소득을 봐야 되겠죠. 근데 본인은 어차피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볼 필요가 없고요. 아버님부터 보시면 되는데, 자, 아버님이 복권 당첨금 200만 원이 돼 있죠. 자,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자, 소득 금액 우리가 판단할 때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쵸? 자, 어떤 경우에 있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와 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자와 배당은 연간 얼마? 2천만 원까지가, 그쵸? 2천만 원까지가 분리과세였죠. 그래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걸로,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방금 보였던 복권. 그래서 복권에 대한 당첨금은 뭐 몇억이 되던 몇십억이 되던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과세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세 번째 누가 있었습니까? 네, 일용 근로소득이죠. 아르바이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 복권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외우기 힘들면은요, 이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리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그쵸? 근로소득 모두 다 분리과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분리과세를 다 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목적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님은 당연히 뭐다? 당첨금이 있기 때문에 그쵸? 자, 소득금액 제한에서 통과가 못 될 줄 알았는데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공제가 됩니다. 자, 어머님은 장애인이시죠. 나중에 추가 공제 되는 거고요. 자, 총급여가 500만 원. 우리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가 되죠.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총급여는요, 500만 원 이하. 근데 이 총급여가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이하예요? 150만 원 이하이죠. 근로소득 공제가 70%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용 근로소득이 있죠. 자, 일용 근로소득도 여기에 무조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자, 처남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하나 자녀 소득 없고요. 야, 박하연 자녀 5세 무슨 사업을 하길래 5세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아무튼 뭐 소득 금액이 있죠. 있는데 야, 이게 2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 박하연이는 연령제한은 통과했지만 사업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우리 하연이는 그렇죠. 하연이는 나한테서 인적 공제가 안 됩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CF 모델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쵸? 자, 그럼 일단 인적 공제가 안 되는 것은 네, 처남하고 하연이 이렇게 둘이가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인적 공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무조건 되고요. 혹시 본인도 장애인이나 경호자이면은 공제가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박정우 아버님. 자, 아버님은 60 이상으로 공제가 되죠. 근데 아버님은 다른 추가 공제는 안 됩니다. 그쵸? 자, 어머님은요. 자, 어머님 김유진 님도 60 이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근데 추가로 뭐가 되죠? 네, 장애인 공제가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런 말이 안 나온다면은 장애인 복지법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아마 이게 주어져 있을 겁니다. 아,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네, 장애인 복지법. 그 다음에 서지혜 배우자죠. 제가 배우자는 공제가 되었습니까? 네, 되었죠. 그래서 배우자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추가로 공제가 되는 건 없죠. 자, 박하나 자녀였죠? 예, 20세 이하로 공제가 되고 하나는 7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녀세 공제까지 되는 겁니다. 자, 하연이는 연령 제한 통과했지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풀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처남 누구 서민우 씨도 예, 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양가족 명세 탭은 입력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말정산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연말정산 내용이 이번 문제에서 평소에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의료비에서 간병비, 그리고 기부금은 사립대학교 연구비, 신용카드는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 비용이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간병비는 예전에 한 번쯤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그쵸?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의 교기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 암기를 해야 되겠죠. 보험료는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사람이 아픈 거기 때문에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은 없죠.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연령 제한은 없으니까 연령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소득금액 제한까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정산 입력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 보시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아버님 보장성 보험료가 80만 되어 있고 어머님이 장애인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그쵸? 자, 문제는 아버님의 경우에는 62세 그쵸? 그러면 아버님은 연령 제한 통과하셨고 소득금액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렇죠. 일반 보험료로 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어머님은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어머님도 연령 제한하고 소득금액 제한 다 통과했죠. 그래서 어머님은 장애인 보험료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료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자, 아버님 거는 위에다가 그쵸? 얼마? 80만 적으시면 되고요. 어머님은 밑에다가 얼마? 네, 100만 원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보겠습니다. 자, 의료비는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공제가 되죠. 근데 간병비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온 거죠. 자, 간병비 얘는 공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세법은요, 아직까지 간병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좀 안타깝지만 얘는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 배우자 질병치료비. 자, 우리 질병치료비는 공제가 되죠. 그런데 이게 미국 현지 병원에서 치료했다. 외국에서 쓰는 의료비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쌤이 얘기했죠. 자,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없답니다. 그러면 빼지 않아도 되겠죠. 있으면 이거는 빼야 돼요. 자, 그러면 100만 원만큼만 어머님 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비에 F2 누르고 장애인에다가 클릭한 후에 얼마? 1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은 장애인 의료비죠. 다음 교육비. 자, 본인 대학원과 그다음에 처남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은 누구만 되죠? 본인만 되죠. 자, 여러분 본인만 되는 거 세 가지 불러보세요. 쌤이 잘 나온다는 거. 첫째, 정치자금 기부금. 맞죠?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그렇죠. 대학원이죠. 대학원도 본인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연금저축. 그렇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본인 것만 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본인 대학원은 당연히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하나 교복구입비는 50만 원까지만 한도가 걸리기 때문에 잘라야 되겠죠? 자, 우리 50만 원 한도 두 가지 누구 있습니까? 안경, 교복. 자, 체험학습비. 이거는 한도가 얼마예요? 그렇죠. 30만 원 한도죠. 그래서 이것도 자르셔야 됩니다. 참고로 체험학습비는 초, 중, 고만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은 체험학습비 공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박하연 영어 학원비. 자, 우리 하연이가 지금 현재 몇 살입니까? 5세죠.
그럼 미취학 아동이죠. 그렇죠? 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연이가 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보시면은 하연이가 뭐가 있어요? 사후 소득 금액이 200만 돼 있죠. 그럼 소득 금액이 100만 넘었으니까 하연이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 제한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연이는 참고로 의료비 외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얘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어머님의 장애인 재활 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되죠.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돼요. 그래서 어머님은 특수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본인부터 자, 하나씩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비부터 가도록 하죠. 자, 교육비 탭 누르시고, 자, 본인은 어디에? 그렇죠. 본인 전액에다 놓으시면 되겠죠. 대학원 교육비 얼마? 1,100만 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천하면 안 되었죠. 그 다음에 박하나. 교복구입비가 50만 원 한도였고, 체험학습비가 30만 원 한도였기 때문에 하나는 합쳐서 얼마? 8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에다가 F2 누르고 80만 원 하나 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연이는 소득 금액 제한에 걸리다 보니까 취약전 아동으로서의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머님은 장애인 특수교육비죠. 참고로 직계존속 다시 얘기합니다.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얼마? 300만 원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교육비 마감되었고요. 이제 기부금 보겠습니다. 자,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이 돼 있죠. 자, 정치자금은 누구만 된다? 본인만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안 사립대학교 연구비 나와 있는데 자, 사립대학교 연구비도 공제가 됩니다. 자, 이 연구비는 참고로 이제 학교의 연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학교의 연구비 들어가는 것들은요, 거의 다 법정 기부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 입력하면 된다? 자, 여기에 기부금에 클릭을 하시고 F2 누르고 정치자금 기부금 얼마 넣으시면 될까요? 15만 원인데 위에는 뭐다? 10만 원까지만 자르고 밑에다가 5만 원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사립대학교 연구비는 법정 기부금이니까 여기에다가 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다음 이제 월세주택 임차 돼 있죠. 자, 우리 월세주택 임차는 월세 공제가 되는 건데, 자, 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위에 보니까 어때요? 예, 여기 박대박식 돼 있고요. 무주택 세대주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집이 없어야만 월세 공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총급여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7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럼 7천만 원 이하이니까 박대박 씨는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 공제 전부 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네,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임대인 이름이 누구죠? 네, 누굽니까? 창명입니까? 네, 김창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인번호 네, 76022712345661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되겠고요. 면적은 84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99. 그래서 여기다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99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자, 게시일은 언제부터? 2020-0401 부터 언제까지? 네, 2022-0331까지입니까? 네. 자, 연간 월세액을 다 적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년 총 지급액인 840만 원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는 2,500만 돼 있죠. 아래 항목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2,500에서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 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 경비 사용액은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그렇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의 구입 비용 150만 원. 자, 이것도 공제가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세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면세점, 우리 공항에 가시면 왜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 있죠? 그 면세점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위에 있는 면세점,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시게 되면은요, 그 비행기 내에서 면세 물품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도착하기 전에 보면은 이제 승무원들이 제품 카탈로그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서 면세 품목들을 주문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어요. 자, 그런 품목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왜 공제가 안 되느냐? 원래 공제가 되었죠.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카드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법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이제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거죠. 그냥 국가가 세금이 필요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면세 품목은 말 그대로 이제 면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면세의 혜택을 주었는데 소득공제까지 굳이 뭐다? 예,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뭐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조성시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카드 공제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의 구입 비용뿐만 아니고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도 전부 다 공제가 안 됩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은 이제 보청기 구입비인데 이건 의료비죠. 의료비는 신용카드하고 그쵸? 현금 영수증 당연히 공제가 중복으로 됩니다. 자, 우리 중복 공제 되는 거 기억나세요? 자,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세 가지만 좀 외우세요. 첫째 뭐? 네, 의료비. 그쵸? 의료비. 둘째는요, 교복 구입비. 그쵸? 자, 세 번째는요, 그쵸?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그쵸? 학원비. 자, 글씨가 좀 잘 안 쓰지는데, 자, 일단 메모할 수 있겠죠? 자, 중복 공제가 되는 건 누구 있다고요? 의료비,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이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오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중복 공제가 되니까 당연히 보청기 비용 어머님 거 공제됩니다. 다음, 보장성 보험료. 여러분, 보험료는요, 보험료에서만 공제가 되는 거지 카드에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중복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본인이 지출한 것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전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전산을 이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하셔가지고 자, 신용카드에 마우스 클릭 F2. 자, 일단 이거는 계산기를 잡으셔야 되겠죠. 그쵸? 잠시만요. 계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네, 여기 보시면 자, 일단 계산기에다가 2,500을 적으세요. 적고 이제 뺄 건 빼야 돼요.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어차피 여기에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그래서 50에 30이니까 80만 원 빼고, 그리고 뭐 빼죠? 회사 경비 사용에 100만 원 원래 공제가 안 되죠. 이거는 예, 빼고, 그 다음에 항공기 판매 면세 물품 구입 비용 150만 원 공제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뺍니다. 15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없죠? 오케이. 그럼 일단 신용카드는 여기까지. 그러면 2,170만 원만큼을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하지만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공제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별도로 50만 원, 밑에다가 대중교통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서는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지만, 자, 누구는 공제가 안 된다? 회사 경비 상환 금액하고 면세 물품 구입 비용 두 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요.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이건 당연히 중복 공제 됩니다.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은 그렇죠. 당연히 중복 공제가 안 됩니다. 보험료에서 공제가 되는 거지 카드에서 공제가 되는 건 아니죠. 현금 영수증 마찬가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신용카드까지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럼 확인 누르시고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현 시간부로 연말정산 입력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SC 빠져나오시고요. 네, 이상으로 99회 전산세무 2급 부가치세, 소득세까지 실무시험 해설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론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